자, 376페이지고요. 자, 건축급선 건축 절차는 허가죠. 허가가 원칙인데 특례로서 건축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는 대상들이죠. 이거 암기 다 하셔야 되거든요. 같이 암기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겁니다. 교재를 짚어가면서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제일 먼저 바닥면적 합계죠.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죠? 85. 같이 봐요. 바닥면적 합계 기준 85제곱미터 이내,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됩니다. 건축 신고하면 되죠. 두 번째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니까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이럴 때는 도시적 밖에서 그렇게 오라고 했잖아요. 도시적 밖에서. 도시적 밖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에 3층 미만이에요. 3층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이니까 여기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대규모 건축물입니까? 소규모 건축물입니까? 소규모 건축물로 이해하면 되잖아. 그래서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쉽잖아요.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잠깐 이 도시적 밖 이 동네에 무엇이 지정되어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방제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붕괴 위험 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은 신고로 소규모 건축물이 쉽게 건축되면 안 되겠죠.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은 자연재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도 신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답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논리를 생각해봐요. 도시적이지 아니지, 도시적은 아니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가까운 시기에 신도시로 개발되잖아. 곧 건축 밀도가 높아질 테니까 소규모 건축물도 신고로 난립하면 안 되겠죠. 도시계획상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신고 대상을 제외한 거예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외우면은 기억에 오래 남죠. 그러니까 암기도 단순 암기는 아니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지구 단위 계획을 이해하고 방제지구가 붕괴 위험 지역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쉬워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지잖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결됐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다 대수선이야, 대수선. 대수선 맞죠? 동그라미 4번은 주요 구조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대수선에서 아까 암기했던 것들이잖아.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암기를 별도 안 해도 되잖아. 동그라미 5번 오면 되지. 동그라미 5번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동그라미 5번. 연면적 합계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연면적 합계입니다.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로 건축이 가능해요. 어디에서? 건축이 가능한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용도 지역 제한이 없잖아.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은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이 가능한 곳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연면적 합계 기준은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 대상. 비교하면서 외우면 좋겠네. 그죠? 그 다음에 높이 3m 이하 정축. 맞습니까? 높이 3m 이하인 정축은 신고로 가능해요. 높이 3m 이하 정축. 높이 3m 이하 정축. 이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표준 설계 도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한 것.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한 것은 신고로 건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 기로도 좀 해야 됩니다.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맞습니까? 세 개를 동그라미 해요.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 이 셋 중 한 개에 해당해야 돼.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몇 층? 2층 이하.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죠.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로 가능해요. 어디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에서.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창고는 얼마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창고. 농업용 창고. 농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창고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그 다음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작물재배사니까 연면적 400이겠지 뭐. 이 정도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저처럼 저는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잠깐만 이런 걸 개우 외우면 시험지를 받으면 생각이 잘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외우고도 대충 외우면 답 찾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탁탁탁 떠오르게 외우라니까. 연습하시면 되잖아. 알겠죠? 요즘 우리가 밥먹고 하는 일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봤는 시험 치고 외우지 뭐. 네. 자, 그 다음에 매도 친구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고, 네,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책 좀 넘깁니다. 다음 378필요입니다. 378. 건축허가 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허가 제한 별표. 제한권자가 누구죠? 책 보고 이야기해서 누구죠? 국장. 국토부장은 제한할 수 있죠. 누구를 제한해요? 허가권자가 무엇을 못하게 제한하죠?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는 거야. 언제?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를 꼭 외워야 돼, 이거. 국토교통부장관 제한 사유 2개를 외워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사유 2개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재에 있는데, 교재 보세요. 국토관리 외워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활용하세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또,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죠. 이 2가지입니다.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착공 제한을 할 수도 있다. 필기를 다 따라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재를 활용하세요. 교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광도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죠. 특광도는 누구를 제한하죠? 모든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없죠. 허가권자 중에서 자기 아래에 누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죠. 허가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착공 제한할 수도 있어요. 언제? 특강도의 제한 사유를 꼭 암기합니다. 지역계획, 도시계획이죠. 지역계획, 도시계획이죠.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토교통장관의 제한 사유하고 특강도의 제한 사유를 구별을 해야 돼요.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외워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면 원칙이죠. 2년 이내로 제한하면 원칙인데 1회 1년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은 연장될 수 있죠. 4번 꼭 읽어야 되고요. 4번 읽어야 됩니다. 특별지방광역시장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엄수로 보고해야 됩니다. 특별지방광역시장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특강도의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기출지구라고 되어 있죠? 네, 꼭 읽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승인 오세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누가 신청하죠? 건축주. 건축주가 신청하죠. 누구에게 신청하죠?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처리가 며칠이죠? 7일. 다 나와 있네요. 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합니다. 읽어볼까요?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공사 완료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는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며칠이죠?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 다음 주에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15일. 사용시기. 자,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 미술 걷죠. 사용 승인을 얻은 후에, 즉 준공사를 받은 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이 원칙이에요. 단,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염두해야 돼.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첫 번째, 사용 승인 신청으로부터 7일 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가 없거나 두 번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필기하십시오. 3번 협의한 공용 건축물. 협의한 공용 건축물. 그리고 공용 건축물의 건축은 협의하면 되죠. 예. 그리고 공용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사용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 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뭐죠? 이 네 개를 꼭 항상 해드렸는데, 그렇죠. 축조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준공사를 받지 않죠.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4개입니다. 네. 여러분,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경우 4가지죠.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 승인 신청부터 며칠? 7일 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가 없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그리고 협의한 공용 건축물이거나, 그리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중공사 받지 않고 입주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이죠? 2년 이내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건축법상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자,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도 있죠. 네. 읽고 지나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내로입니다. 네, 대지 안에 조경 발표하시고요. 자, 면적이 얼마죠? 200제곱 이상인 대지는 건축법상 적용 대상이 돼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적용 조치를 법상 해야 되는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은 적용을 합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그 다음에 2번, 3번은 비교, 1번, 동그라미 2번의 별표. 자, 공장인데 대지 면적 기준 얼마죠?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대지 면적 기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학교는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대지 면적 기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학교의 기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나머지는 상식이고, 그 다음에 제자를 넘기면은 중요한 게 7번이 7번. 연면적 학계가 1,500제곱 미만이 물류시설은 조경이 면제되잖아요.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니까 연면적 학계가 1,500제곱 미만이 물류시설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연면적 학계 1,500제곱 미만이 물류시설은 적용 대상이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학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그 지정이 없다면 적용이 면제됩니다. 여러분, 도시지역 밖에서는 즉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적용을 합니까? 적용 면제입니까? 면제. 그 다음에 도로 내려옵니다. 도로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양괄호 2번과 3번을 묶어요. 양괄호 2번과 3번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번이 원칙, 3번이 특례예요. 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설명드리죠. 설명 듣고 그냥 지나가면 되죠. 이런 부분은 쉬우니까 봐주세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죠? 2m 이상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도로예요, 도로. 자, 도로는,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넓이 몇 미터죠? 4m 이상 도로를 이제 건축상 도로로 하죠. 여기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축물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죠?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에 접하는 부분 맞죠? 이 부분이 접하는 부분이, 이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이 되게 되죠? 2m 이상 접해야 되죠. 근데 위쪽에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죠. 이 맹지는 건축물의 대지가 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건축하는 방법이 있죠. 건축하는 방법은 여기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이만큼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지역권 등을 설정해서 여기다가 여기에 접하는 길이를 몇 미터 이상 확보해야 됩니까? 2m 이상 확보하면은, 이쪽에 있는 대지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됩니까? 2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단, 이때 접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건축물 이용자들이 지진이나 홍수 피해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도로로 대피하는 대피 통로 확보가 목적이죠. 그래서, 담장이 없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든지, 또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가 접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2m 이상을 접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또 대지가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돼요. 단 4번은 이 얘기죠. 3번은 연면적 학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은 재난 발생 시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해야 되니까, 연면적 학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은 몇 미터 이상 도로죠? 6m 이상 도로. 6m 너비 이상 도로의 통로도 몇 미터 이상 확보해야 됩니까?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죠? 2,064. 연면적 학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되니까 2,064. 단 공장은 연면적 학계가 얼마죠? 공장은 3,064. 공장은 연면적 학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3064, 원칙은 2064, 공장은 3064 그렇게 암기하시는 거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네, 4번의 필기 잘 해뒀네요. 마음에 쏙 들게 해뒀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기되어 있으니까 설명 듣고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은 도로의 지정이에요, 지정. 도로의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도로를 지정한 절차예요.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할 때,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때는 원칙이 어떻게 되죠?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도로를 지정한 절차예요. 단,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의 위치는 지정 공고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절차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네. 단, 이해관계인의 해외 거주 등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는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도로의 지정 절차예요. 2번, 동그라미 2번은 지정된 도로, 도로의 폐지, 변경 절차예요.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죠. 폐지, 변경할 때도 역시 뭐 해야 되죠? 이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의 지정과 폐지, 변경은 전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거죠. 단,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에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비교하시면 돼요. 폐지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폐지, 변경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쉽지만 도로를 없애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제 폐지를 결정고시 하든지 아니면 국토교육부상 도시군관리로 폐지를 결정고시 하면 돼요. 도시군관리로 결정고시 하든지 소송을 해서 재판에 이게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권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로를 쉽게 폐지를 못하게 만든 규정이에요. 두 개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지정과 변경, 폐지, 변경은 모두 뭐 해야 되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지만 폐지, 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없다. 다음 건축법 적용 범위가 나와 있네요.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지 암기.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지 도시지역 줄구구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지구단위 교육구역 줄구구 동그라미 2번. 동가읍 지역 줄구구 동그라미 3번. 동가읍이 섬이라면 인구가 얼마죠?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 동그라미 4번. 그렇게 해서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몇 개가 있죠? 4개. 암기해야 돼요.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동가읍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단 동가읍이 섬인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면 정답 찾지 못해요. 누가 이걸 못 외우겠어?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 교육구역, 동가읍 지역, 섬은 인구가 500명, 이거 외워서 답 찾는 게 아니라니까. 그림을 보세요. 어려워요, 이런 거. 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땅 사서 집 지을 때 건축법에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첫 번째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면 건축법에 전부 적용돼요. 맞죠? 그리고 도시적 밖에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도시적 밖에는 건축 밀도가 높아 낮아. 산이고 들판이고 건축 밀도가 낮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 밀도가 낮으니까 산 아래에 외딴집 하나 있고 마을, 뭐 작은 마을 하나 있잖아. 그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는 일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단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지역 밖에도 곧 신도시로 개발되니까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동하고 동가읍 지역은 건축 밀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도시지역이거나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동가읍이거나 혹시 동가읍이 섬이면은 인구 얼마?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바꾸기 가면은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에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곳이잖아.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건축을 하면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까? 일부 적용을 배제합니까? 일부 건축법 적용,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거야. 이때 배제되는 규정, 전부 적용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되지 않은 건축법 규정을 외워야 돼.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외웠잖아 우리가. 대, 도, 건, 투, 방, 대 그렇게 외웠잖아. 대도, 큰 도둑은 건이 두 개니까 건투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나중에 어른이 돼서 큰 도둑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해야지.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외웠죠. 대도, 큰 도둑은 건이 두 개니까 건원입니까? 건투입니까? 건투 잘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해야 한다.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편집되어 있죠.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면 6개. 대도, 건투, 방대. 대가 뭐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럼 잠깐만요. 저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이 아니고 동가읍이 아닌 면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 이 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도 적용 안 받는 거야.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도시지역 밖에 집 지으면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법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 집 지으면 건축선에 관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 거야.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이런 건축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 거야.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건축을 할 때는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고 대답해봐요. 이거 시험 이렇게 된다고. 이거 상당히 어렵다고 나오면 한번 봐요. 이거 전체를 제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보고 대답해요.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이거 6개 건축법 적용이 됩니까?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 6가지 법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 건축법 규정에 적용을 안 받고 나머지 건축법 적용은 여기서도 받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X? X. 용적률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죠? 그러면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면지역에 건축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은 적용을 받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봐요 또.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는다. O 믿겠습니까? X.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건축법에 전부 적용되는 지역만 단순 암기하거나 전부 적용 지역 외 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대도, 건투, 방대를 제목만 외워놓고 대가 뭔지 도가 뭔지 모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선 많이 했죠? 네, 복습 쭉 해드릴게요. 쭉 해드릴 테니까 교재 순서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재 순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림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 들으면서 한 번씩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 그리고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 있는 건데 뭐.
그래서 고기 드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판세가 많아서 여러 번 집었다가 썼다가 해야 되구나. 그래도 돈 버니까 해야죠.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뭐라고 하죠? 건축선이라고 하죠.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말하는 거죠. 그때 건축법상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되죠? 이거 말을 해야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는 몇 미터 이상이죠? 4m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4m 이상 도로에 잘 봐요. 4m 이상 도로니까 30m 도로가 될 수도 있고 50m 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으면은 건축선이 뭐죠라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좀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라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건축선이에요. 건축법상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도로가,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 너비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를 딱 보시고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 망설임 없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단 소요너비 4m에 미달되는 거죠.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가 4m에 미달됩니다. 보세요. 2m예요. 그럼 건축구성 도로의 소요너비 4m에 미달되잖아. 2m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어. 좀 외우세요, 그냥. 이거 그림 그리다 뭐 안 되는 거죠. 뭘 그릴 필요가 있어, 한번.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에 뭐가 기준이죠? 중심선이 중심선. 중앙선 하면 안 돼요. 중심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금방 중앙선 하신 분은 쉬는 시간에 오세요. 제가 교통 스티커 중앙선 침범을 스티커 발부할 거예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얼마? 소요 너비의 2분의 1. 그럼 몇 미터죠? 2미터. 양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몇 미터? 2미터. 왼쪽으로 몇 미터? 2미터를 구태한 부분의 점들을 연결하면은 건축선이 되는 거지. 이 건축선이에요. 맞죠? 이쪽으로도 2미터부터 이 건축선이 된다고. 그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럼 이 자체를 외워버려요. 소요너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의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소요너비의 2분의 1, 각각 몇 미터? 2m씩 구태해서 건축선을 지정하고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다음에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 3m인데 이번에는 한쪽에만 대지가 접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는 하천, 철도, 하천, 건축 못하는 경사지 등에 접하고 있는 거야. 이때는 철도, 하천, 경사지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상당 수평거리가 몇 미터죠? 4m. 철도나 하천이나 경사지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몇 미터죠? 이렇게 4m를 후퇴하라고. 후퇴된 부분을 점을 연결하면은 건축선이 됩니다. 이때도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근데 입문 과정부터 3, 4월 과정까지 한 번도 설명 안 하는 게 있어. 설명을 안 한 게 어려운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한 번은 설명하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입니다. 382페이지 1m 나와 있습니까?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이 이론을 소개해 두고 오른쪽에 올라오십시오. 오른쪽에 383페이지 오른쪽 위에 박스가 있고 밑에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그림이 나와 있죠. 저 위에 383페이지 저 위쪽에 그림이 단순해 보입니까? 좀 복잡해 보입니까? 그려둔 걸 보면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저를 보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림 보고, 교재 보고 머리 아파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보고 좋아하시든지 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죠. 근데 이건 한 번 이제 설명하는 건데,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입니다.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 시험에 잘 안 내요. 나와도 한 번 원리를 아는 사람은 객관식이니까 생각이 나게 나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명을 들어요. 도로 모퉁이 건축선 집중하시고, 그림을 그리거나 교재를 보면 힘들어지죠. 여기 대지가 있어. 대지가 있는데요. 이 대지입니다. 대지고, 이쪽 보이는 도로가 7m, 6m 도로예요. 6m 도로. 그리고 이 모퉁이, 도로 모퉁이의 이 교차각이 90도입니다. 교차각이 90도예요. 지금부터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가 여기서 갑니다. 이제 여기서 갑니다. 자동차가 보세요. 자동차가 띠띠빵빵 가게 여기 왔어. 여기 왔는데 좌회전할 것 같습니까? 우회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와. 아니, 우회전할 걸 아시면은 여러분은 나중에 중개사 하실 때 옆에다가 겸업으로 그 철학관 간판도 붙여도 되겠다. 잘하신다. 우회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봐요. 이 대지에는 공지로 남겨둡니까? 나대지로 남겨둡니까? 건축을 합니까? 건축하죠. 꽉 채워서 건축하죠. 그럼 자동차 여기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우회전할 때 이 건너편에 시야 확보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돌아가야 되잖아.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자동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도로 모퉁이 부분에 건축선을 지어놓은 목적은 도로 모퉁이 부분을 통행하는, 소통하는 자동차 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 규정을 두게 된 거죠.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잘 봐요.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맞죠? 이쪽에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은 여기 맞죠? 꼭지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와 7m, 6m 너비와 이 교차각 90도죠. 교차각도에 따라서 이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양쪽이니까 이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똑같이 후퇴합니다. 이렇게 3m를 후퇴했으면 똑같은 거리니까 여기까지도 3m를 후퇴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m면 여기도 2m, 3m면 3m를 후퇴해서 두 점을 연결합니다. 이게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러면은 이 제외된 부분은 대지입니까? 사실상 도로가 됩니까? 사실상 도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여기까지만 오면은 여기 도로니까 뻥 뚫려 있죠. 도로 모퉁이 부분을 자동차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을 지정하게 된 거예요.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와 교차 각도에 따라서 최소 2m 이상, 최대 4m 이하 범위 안에서 후퇴 거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 모퉁이 부분에 접하고 있는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가 4m 미만인 좁은 골목길이거나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가 8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대지에 접한 도로 너비가 4m 미만이면 너무 좁은 골목길이잖아. 자동차가 싱싱 다닐 이유가 없죠. 조심하거나 자동차가 못 들어와야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8m 이상이면 도로 너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굳이 후퇴하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4m 미만 도로나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교차각이 지금 여기 몇 도죠? 90도인데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야.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돼요. 이런 것만 한번 들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잠깐만, 교차 각도나 그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에 따라서 후퇴 거리는 최소 몇 미터죠? 2미터, 최대 4미터 사이에서 후퇴 거리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 계산 문제를 옛날에 공고의 건축과에서 건축 기능사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나온대.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 나올 계획도 없는데, 공고 나오신 분들이 그것을 주변에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공고를 못 나오고 상고를 나왔지만 저는 상고 나왔어요. 상고. 옛날에 상고죠. 자, 옛날에는 상고하고 공고가 좋았습니다. 보시고 표를 봐요. 표를 보면 도로의 교차각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 교차각이 몇 도죠? 90도. 그러면 90도 미만입니까? 90도 이상 120도 미만입니까? 90도 이상 120도 미만에 해당되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을 동그라미예요. 일단 거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제일 위에 제목이 당해 도로의 너비죠? 당해 도로의 너비 뒤에다 치고요. 가로도로. 당해 도로의 너비가 뭐죠? 가로도로. 가로도로.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가로도로가 우리 몇 미터죠? 6미터. 가로, 세로잖아. 가로도로 6미터입니다. 그러면 한번 봐요. 당해 도로 너비 밑에 보면은 왼쪽이 6m 이상 8m 미만이고 오른쪽은 4m 이상 6m 미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해 도로 너비가 6m니까 6m 이상 8m 미만에 해당되죠. 6m 이상 8m 미만을 동그라미 해봐요. 거기서 한 칸 내려가면 4m죠. 또 한 칸 내려가면 3m죠. 이 두 개는 교차각이 90도 미만일 때잖아. 우리는 90도 이상이니까 또 한 칸 내려가면 몇 미터죠? 3m 동그라미예요. 또 한 칸 내려가면 몇 미터죠? 2m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3m와 2m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후퇴 거리를.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끝에 제일 위에 제목이 뭐죠?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뒤에다 지어로 세로도로.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된 세로도로입니다. 그러면 세로도로가 우리 여기 보세요. 몇 미터가 되어 있습니까? 7m. 그다음에 세로도로가 7m니까 한번 보세요.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제일 밑에 칸에 4m 이상 6m 미만이죠. 우리는 7m니까 그 위에 한 칸 위에 6m 이상 8m 미만이죠. 6m 이상 8m 미만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왼쪽으로 똑 바로 가면은 동그라미 2를 만납니까? 3을 만납니까? 동그라미 3m를 만나죠? 그래서 후퇴 거리가 3m예요. 그래서 한번 봐요. 도로 모퉁이의 대지에 교차각이 90도고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가 7m, 6m 접하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몇 미터 후퇴해야 됩니까? 3m씩 후퇴해서 두 점을 연결하면 건축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후퇴해서 건축물을 동배치를 하고 설계하면서 누가 하죠? 건축사가 해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시험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제가 참고로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진짜 쓸데없이.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하지 않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냥. 알겠죠?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면 법전 들고 가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하면은. 안 하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지문에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에 접하는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4m 미만이거나 아주 넓은 8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이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후퇴하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죠. 그래서 교차각이 120도 이상일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도 지문에 들어갈 수는 혹시 있겠지. 만에 하나.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풀이고 가기 전에 한 번 딱 설명드린 거예요. 한 번 상징적으로. 이런 것은 그냥 듣고 복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 연구하지 않고. 알겠죠? 네. 오빠야, 이렇게 2m부터 4m 어떻게 구해? 물어보지 마세요. 네. 공고 나온 오빠한테 물어보면 안 돼, 주변에. 또 오빠가 막 주변에 불러 모아놓고 강의하면 안 되고. 자, 시장 등의 지정거주선. 지정거주선 찾으셨습니까?
시험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라고. 시당 등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수는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어. 이를 뭐라 그래요? 지정건축수라고 하지. 어디에서? 출구쪽 도시죠. 몇 미터? 4미터 이내에서 지정됩니다. 네. 그리고 후퇴했을 때 그 부분은 대지 면적의 산입됩니다. 줄 닦아야 되죠. 지정건축수는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지정건축수는 설명합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그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 도로가 50m 도로예요. 그럼 건축부상 도로의 소요대비 3m 이상 도로 맞죠? 50m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건축수에 어떻게 되죠? 아까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빨리 대답하시라고 했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죠. 맞죠? 이게 본래 건축선이에요. 본래 건축선인데 도시적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4m 이내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본래 건축선 말고 별도로 4m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허가권자가 본래 건축선 말고 도시적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4m 이내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 이걸 뭐라고 하죠?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건축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돼요. 그럼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지정건축선 딱 나오면은 도시적에서 4m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고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 지정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꼭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사선면입니까? 수직면입니까?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건축할 수 없다. 원칙이죠, 원칙. 그 다음에 도로면으로부터 몇 미터죠?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지면입니까? 도로면입니까? 도로면으로부터. 또 4.5 보고 답 찾으면 안 돼.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넘겨요. 다 했어요. 또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